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반고흐의 숨겨진 이야기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바모스. 첫 번째입니다. 반고흐의 명작이죠. 아몬드 나무 꽃은 다른 빈센트 반 고흐에게 준 선물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 중 하나죠. 이 아몬드 나무 꽃이라는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꽃이 벚꽃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벚꽃이 있다면 서유럽 쪽은 아몬드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아몬드 나무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가 1890년도잖아요. 고흐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던 연도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봄이기도 하죠. 이때 고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기도 했었던 테오 반 고흐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선물을 위한 그림이 바로 이 아몬드 나무 꽃이었죠. 어머니께 보내는 그 편지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카의 방에 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자살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카가 태어나면서 이제 태호 동생이 나에게 이제 생계 지원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우려해서 자살했다는 말이 그렇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조카가 태어나서 오히려 더 기뻐했던 게 반 고흐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왜 빈센트 반 고흐가 또 다른 고흐에게 줄 선물이냐 하면, 이 테오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의 자랑스러운 형 반 고흐를 닮았으면 해서 빈센트 반 고흐 똑같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형처럼 단호하고 용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꽃이죠. 이 무렵에 신인상주의, 일명 분할주의라고 하죠. 전묘 기법, 이런 것에 또 영향을 받았고, 또 일본 파나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흐가 뒤늦게 그림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그렸냐 하면 작업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났다고 합니다. 반 고흐는 36시간마다 한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작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림입니다. 아뜰리에에서 바라본 헤이그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수채화로 제작된 작품인데 우리가 아는 고흐의 느낌이 아직 나오기 전이죠. 자, 이런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전에는 좀 작업에 집중하기 힘든 여러 안 좋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감자 먹는 사람이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 작품 중에 스스로는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그림이죠. 또 파리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몽마르트의 풍경이라는 작품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좀 받았고, 아직까지는 색채가 아주 밝아지기 전 과도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반 고흐의 절정기가 아마 이 무렵부터인 것 같아요. 바로 아르리죠. 아르레 내려오면서 초창기에는 고갱과 함께 작업을 했었죠. 이때 상당히 많은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고흐의 아르레 침실이란 작품, 반 고흐의 자신의 방을 고흐의 특유의 스타일로 제작한 작품이죠. 자, 우키요에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고흐의 개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말기 작품이긴 한데 유일하게 반 고흐가 살아 생전에 한 점을 팔았다고 하죠. 두 점이란 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 작품 붉은 포도 밭이라는 이 그림이 안나 보흐라는 동료 화가가 샀다고 전해지죠. 자, 반 고흐가 안타깝게도 살아 생전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근데 1890년도 돌아가시고 해가 가면 갈수록 명성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반 고흐가 필화랑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 활동도 하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전전하다가 27살부터 화가로 시작해서 불과 10년밖에 작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겼죠. 약 850여 점의 유화와 1500여 점의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드로잉도 제작했었죠. 10년 안에 이 장수를 다 계산해 보니까 36시간마다 하나를 완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작업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매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고흐는 사촌 누나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다. 왼쪽에 이 여인이거든요. 미망인이자 7살 연상인 K보스 스트리커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촌 누나가 또 아들까지 있었거든요. 이때 청혼을 하면서 주변 친척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반고흐 스스로는 진짜 진지했거든요. 마음고생을 되게 심하게 했는데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나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미련을 가졌다고 합니다. 진지했던 사랑에 실패하고 두 번째 만났던 여인이 바로 오른쪽에 이 드로잉의 주인공이거든요. 보통 CNE로 불리는 이 여인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모델로 만났는데 이 여인이 매춘녀였어요. 당시 만났었을 때도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또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고흐는 이 여인과 좀 결혼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를 하죠. 네덜란드의 사실주의를 일명 헤이그파라고 하거든요. 이 헤이그파 중에서도 유명한 안톤 마우베라는 화가가 고흐의 삼촌이었습니다. 스스로 먼저 고흐가 화가로 이렇게 첫발 내딛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먼저 도와준다고 나한테 그림 배우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처음에 가르쳐 주다가 약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기술적인 발전에 영향을 줬지만 점차 그림을 가르치는 방식에 좀 실증을 느낀 겁니다. 고흐는 직접 모델을 보고 그리길 바랬지만 이 마우베 삼촌은 석고상을 계속 제시하면서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찰이 되게 많았을 때 결정적으로 외춘녀 이 시안가의 교제를 알게 되면서 마우베 삼촌이 고흐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마우베 삼촌의 작품 대표작 중에 하나인 해변의 어선이란 작품이죠. 당시의 일상, 배가 있고 어부들이겠죠? 말을 끌고 온 이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마우베 삼촌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의 작품들 보면 채도, 색감이 아주 밝고 다채로운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저채도의 분위기에 있는 컬러를 많이 사용했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반고흐는 귀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려다가 이것도 아주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타협을 합니다. 반고흐는 스스로 귀를 자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그 갈등의 시작으로 많이 여기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고흐와 고갱 간의 예술적인 마찰이 되게 심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이 작품은 노랑집이라고 하죠. 고흐가 고갱을 초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서로 초상화를 그려줬거든요. 근데 이때 고갱이 고흐를 그려준 이 초상화를 보고 고흐가 되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점부터가 자신을 이렇게 내려보고 있죠. 깔본다는 느낌도 들고 고흐가 약간 좀 바보처럼 보이거나 멍해 보이죠. 압생트 한 장 한 것 같기도 하고 눈이 풀려 보입니다.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해바라기만 그리고 있는 한심한 인간처럼 그렸다고 생각했나봐요. 곧 엄청나게 큰 갈등이 생기고 싸웠다고 하죠. 싸운 뒤에 이제 고흐가 이제 발작을 해서 스스로 귀를 자르고 이 매춘녀에게 찢겨진 이 귀 살점을 보여주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피 흘리고 있는 고흐를 발견했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자화상 때문에 고흐의 귀가 완전 다 잘린 것처럼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08년도에 12월 23일 날 벌어진 사건이래요. 경찰에 신고를 받고 고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흐가 깨어나면 고갱부터 만나길 원했대요. 그런데 고갱은 도망가듯이 파리로 떠나버렸죠. 고흐를 만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흐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는 고갱이 했던 말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귀가 왜 잘렸는지 둘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좀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귀를 자르라는 환청이 들려서 잘랐다는 주장, 그리고 동생이 약혼을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해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설득력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스스로 자해했다는 게 정설로 여겨졌으나 최근에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역사학자 두 분, 한스 카우프만 그리고 리타 빌데간스라는 이 두 분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책을 냈거든요. 그 출간한 책 반고흐의 귀,
고갱 그리고 침묵의 서약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 당시 증언들, 편지를 바탕으로 이 두 학자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둘이 싸우기 전에 고갱이 이미 이제 접고 파리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이 사실에 고흐가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겠다고 하자 고흐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심각한 다툼 끝에 고갱이 평소에도 자주 가지고 있었던 펜싱칼로 우발적으로 스스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고흐의 귀를 자르지 않았냐라고 이 두 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침묵의 협정을 통해서 고갱의 기소를 피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갱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할 것이고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흐가 다른 친구에게 보낸 편지 글에도 입술을 봉인한 남자, 나는 그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고갱에게 보낸 또 마지막 편지가 있나 봐요. 그 편지에서도 너는 침묵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비밀 협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고흐가 미쳐서 귀를 잘랐다 이 내용만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하지만 진짜 사실을 안다면 고흐가 자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편지 글에 너의 그 잔이나 펜싱칼도 가져가라고 이런 말을 쓴 내용이 있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는 스스로 귀를 자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갱이 무조건 범인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반 고흐가 귀를 자해했다는 것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일까요? 고갱이 파리로 돌아가서 세라믹 작업을 하는데 부재가 자화상이기도 해요. 근데 고갱이 고흐처럼 귀가 잘려진 모습입니다. 머리 모양의 주전자라는 이 작품에서 귀가 잘려 있고 피가 질질 흐르고 있죠. 근데 참고로 반고가 귀가 잘렸는데 얼마나 잘렸을까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주장이 좀 엇갈리는데 귀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3분의 2 이상은 잘렸다고 많이 봅니다. 다른 주장에 따르면 귓볼만 살짝 잘렸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워낙 고흐가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다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5번째입니다. 반 고흐의 정신질환과 황시증은 압생트 중독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반 고흐에 관련해서 책을 보시거나 여러 영상 자료를 보시면 압생트 중독에 따른 환각 증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고흐가 노란 집에서부터 노란 색깔 그림을 좀 많이 그립니다. 특히 해바라기 시리즈가 있었죠. 근데 이 해바라기 시리즈가 고갱을 위한 선물 개념이기도 해요. 고갱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한 액자를 만들기 위한 작품들입니다. 고흐의 집도 집이 노랗다고 해서 노란 집이라고 많이 부르죠. 압생트 중독 때문에 환각 증상 이런 것 때문에 귀도 잘났고 이후에 자살까지 시도한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압생트라는 술은 쉽게 말하면 쑥으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지였으나 요즘에는 이 압생트 술을 즐길 수 있긴 하거든요. 압생트 술이 값이 저렴하고 55도에서 75도나 되는 엄청 독한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깔 비주얼 효과도 탁월했는데 아주 이쁜 녹색의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압생트가 워낙 유혹이 심하다 보니까 녹색의 악마 혹은 녹색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독주고 환각 증세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1915년부터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여러 국가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스위스의 한 농부가 압생트를 엄청나게 마시고 가족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까지 한 사건이 유럽에 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압생트는 사람 미치게 하는 마약 같은 성분이다 이렇게 다들 믿었던 겁니다. 이 압생트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이 향수기에 들어간 투우종과
또 다른 성분 산토닌이라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인체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준다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먼저 이 왼쪽에 투우존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전까지 정신착란 그리고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고 많이 믿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압생트에 들어간 이 투우존 성분도 5mg 미만이거든요. 이게 현재 유럽연합에서 규제하는 압생트 함량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생트를 환각 증세, 정신착란을 일으킨다 쳐도 이 극소량으로 그런 증상이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신착란, 환각 증세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술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투우존 성분보다 에탄올 술 자체가 더 인체에 안 좋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산토닌이라는 성분이 시야가 누렇게 보이는 황시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증상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산토닌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이런 증상이 있긴 하대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전에 만성적인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일어나더라도 아주 잠깐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황시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노란색과 하얀 색깔을 구별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흐의 그림을 보면 노란색과 흰 색깔의 구별이 명확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런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는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얀 캔버스부터가 노랗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황시증 자체가 노란 필터가 눈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데 하얀 캔버스가 노란데 노란 색깔을 더 많이 쓴다고? 이게 처음부터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말년에 바셰이 박사가 고흐의 황시증 관련해서 시력 검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시력 검사에서는 고흐의 시력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황시증 같은 그런 정상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건데 고흐의 노란 그림만 모아보면 그럴싸한 주장 같아요. 아, 노란 그림 진짜 많이 그렸으니까 진짜 황시증이 있나 보다. 압생트 중독 때문에 이랬을 거야. 그럴싸합니다. 노란 그림만 모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노랗지 않은 그림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그림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고흐의 황시증과 압생트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실패작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흐가 생림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상태가 가장 안 좋았거든요. 정말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이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한 명작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 생림이 이 동네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흐 스스로도 사이프러스 나무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죽음과 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유럽의 무덤가에 가면 사이프러스 나무가 매우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이프러스 나무를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하면서 표현주의적인 그런 스타일로 다르게 그렸다고 보는데 사이프러스 나무를 이집트의 오벨레스크 같다고 하면서 선과 비율이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초승달이죠. 근데 엄연히 달의 방향은 초승달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음달이긴 해요. 그런데 서구 유럽에서는 초승달과 금음달의 방향 개념이 없이 다 초승달로 부르거든요. 과학자들이 이 당시의 달 모양을 분석한 결과 이 초승달 모양이 아니라 배가 살이 많이 찬 부풀어 오른 모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하얗게 빛나는 별이 보이잖아요. 이 별이 당시에 실제 여름에 떠 있었던 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 하얀 별이 금성이에요. 고흐는 별을 보면서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고도 많이 보거든요. 죽음이란 게 고흐 입장에서는 마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죽음을 별로 다가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했다고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고흐가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린 이 위치가 생림이 현재에도 서쪽의 방인가 그래요. 창문에서 바라본 마을을 딱 보잖아요. 이런 마을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당, 이 모양은 그 동네에 있는 성당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교회 스타일에 가까워요. 그렇다는 것은 고흐는 있는 그대로 똑같이 사실을 묘사한 게 아니라
고흐 눈에서 바라본 세상을 다르게 재해석해서 그린 작품이죠. 이후에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를 받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을 그리고 고흐의 이 기록에 따르면 고흐 스스로는 이 그림에 대해서 불만족했다고 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흐 사후에 가장 사랑받는 그림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정도로 고흐가 현대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알았다면 오래 살면서 더 많은 명작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흐가 만약에 현대에 지금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얼마나 고흐를 좋아하는지를 알면 얼마나 재밌을까, 좋을까,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국의 드라마에서 이걸 다룬 적이 있거든요. 닥터 후 5편을 보면 고흐가 현대로 와서 많은 관객들이 고흐의 이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고 되게 짠하더라고요. 고흐는 이 그림이 이 정도로 사랑받을지를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반 고흐는 사후 동생의 아내 덕분에 유명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냈던 오베르 지역이거든요. 오베르에 가면 이 성당이 있죠. 고흐의 무덤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고흐가 죽은 지 6개월 후에 테오 반 고흐도 죽거든요. 고흐도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테오 동생도 34살 때 죽었거든요. 유산을 다 상속받은 게 요한나 반 고흐 본헤르라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테오의 부인 미망인이 됐죠. 본헤르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상속받고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든 남편이 정말 사랑했던 아꼈던 형 빈센트 반 고흐라는 아티스트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상속받은 그림, 그리고 고흐와 테오 동생 간에 보냈던 그 편지 자료를 모아서 세상에 이 고흐가 어떤 화가, 아티스트인지를 알리게 된 거죠. 먼저 고흐가 남긴 많은 그 컬렉션들을 전시를 하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테오 동생과 반 고흐의 편지를 모아서 책을 내거든요. 반 고흐가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그리게 됐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정신병이 있는데도 그걸 극복해서 이렇게 그리게 됐는지, 예술가로서 얼마나 글을 또 잘 썼는지가 뒤늦게 재조명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서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반 고흐의 편지 이 출판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반 고흐 그림을 찾게 된 거죠. 자, 이 작품이 고흐의 유작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란 작품이에요. 밀밭 근처에 반 고흐의 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 테오의 무덤도 형의 묘지 그 옆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동생과 형 간의 그 짠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마케팅이 돼요. 근데 좋은 의도로 사명감에서 마케팅 한 거니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본헤르,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빈센트 반 고흐의 조카, 이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빈센트가 상속받은 그림을 국가에 양도하면서 고흐 미술관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1973년부터 전 세계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이 미술관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반 고흐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